러시아 혁명은 20세기에 일어난 혁명이잖아요. 1917년에 일어난 혁명인데,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제 파리 꼬민이 있었잖아요. 근데 1871년도잖아요, 그죠? 근데 파리 꼬민 때는 핵심이 되는 게 국민방위대였어요. 즉 민병대였어. 근데 프랑스 역사상 그때가 국민방위대, 즉 민병대의 마지막입니다. 부르주아들이 이제 그때 으악 해가지고 민병대는 절대 만들지 못하게 모든 헌법을 다 바꿔요. 아예 민병대 자체를 역사에서 사라지게 해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민병대가 부르주아 혁명의 이상이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무기를 들고 공화정이 내가 만든 공화국을 지킨다. 근데 공화국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자유로운 개인의 결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체제가 공화정이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는 거는 당연히 시민의 의무야. 그래서 그거는 것들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국 같으면은 자원 소방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라면 소방대도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적 필요에 있는 직무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이게 공화정에 말하자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군 혹은 민병대, 이거는 당연히 이제 정신이고, 그 다음에 재판도 웬만하면 그냥 우리가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미국은 서부 영화 보면은 마을 사람 다 모여가지고 밧줄 딱 던져서 올가미 만들고, 얘 어떻게 할 거야 죽여 그러면 그냥 바로 땡겨서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게 인민재판이거든. 이것이 이제 공화정의 정신이죠. 부르주아 공화정의 정신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르주아는 그거를 계속 부르주아 국가로 이제 계속 제한시키고, 그러한 시민이 참여하는 걸 계속 제한시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선거도 돈 있는 사람만 선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줄여서 부르주아 의회를, 이제 부르주아 정부를 아주 이제 계급지배 도구로 다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정신과 그래서 실제는 항상 다른 거죠. 그러면서 파리 꼬민 이후에는 공화정이랑 민병대를 다 없애버리니까 실제로 무장한 시민, 무장한 노동자는 안 보여. 근데 부르주아들이 또다시 무장한 시민들, 무장한 농민들을 만들었어. 어떤 걸로?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은 사실은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국주의 전쟁. 제국주의가 뭐죠?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뭐냐면 그냥 자본주의가 막 발달하면서 자기 국내 시장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계속 개척해야 돼. 그러니까 식민지도 막 만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딱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부에서는 독점 자본주의가, 자본이 점점점 커져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되는 독점 자본주의가 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식민지나 이런 대외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자본을 수출하는 형태. 두 가지가 결합돼서 이제 그게 이제 제국주의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는 결국은 자본의 세계화에 걸맞는 이제 국가 형태가 제국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부르주아 국가 형태가 제국주의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제국주의가 되니까 막 어떤 일이 벌어져. 계속 군비 팽창하고, 그죠? 군비 팽창하려면 뭘 해야죠?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중공업이 막 발달해,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막 고용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근데 전쟁 나면 누가 죽죠? 노동자들이 죽잖아. 징집돼가지고 다 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제국주의가 각국이 식민지 쟁탈전하고, 각국이 막 무기를 막 만들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처음에는 각국의 이미 그 당시만 되면 전 유럽에 대부분의 사회주의 정당들이 있었고, 사회주의 정당들이 성명서를 막 1917년 이전에만 해도 막 됐다네요. 막 이런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연락에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은근히 죽이고 있었어. 왜냐면 중공업이 호황이니까. 이게 아주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고 하니까 은근히 좋아. 사사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막상 1차 대전이 딱 붙으니까 각국의 노동자 정당들이 다 애국주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1, 2 되는 그런 막강한 노동자 정당에서 다 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도 대다수가 다 넘어가고 일부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1차 세계대전이 빵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정들도 다 찌그러져 있던 상태죠. 그런데 볼셰비키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되게,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를 그러니까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주장했다기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일관된 그 어떤 목표가 뭐냐면 전쟁 반대. 이 전쟁은 반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계속 반대하게 되니까 짜르한테 미움받아서 위험하고 막 그랬겠죠. 전쟁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이제 몇 년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재원을 다 이제 그 당시 러시아가 동원된 군대 수가 몇 명이에요? 육군만. 그 당시 인구가 1억 한 4천만 됐었어요. 병사를 몇 명 동원했겠어요? 500만 명. 1,500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독일이 한 500만 명 정도 동원했고, 2차 대전 때도 비슷하게 동원해요, 서로.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1,500만 명을 불렀는데 1,500명이 입을 옷도 모자랐고, 1,500명이 들고 싸울 총도 모자랐고, 군화도 모자랐고, 그냥 남자들은 다 끌어 모아놨는데, 성인 남자 좀 젊은 애들 좀 잘 걸어다니는 놈들은 다 끌어 모아놨는데 실제로 그들을 보급할 만큼 러시아의 그 자본주의는 발달하지 못한 거죠. 아직 그 자본주의로서 후발국이었으니까.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애들은 이제 막 몇백만 명을 다 무장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산업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뭐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상태에서 국내에 있는 모든 물자는 다 전선으로 보내지게 되니까 그 후방에는 뭐 물건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식량도 부족해, 뭐 다 부족해. 그게 이제 한 전쟁이 1914년에 일어났으니까 1916년도 되면 이제 식량 위기가 막 그 러시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줄 서서 빵 팔려고 기다렸던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가 일어나고,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일어나게 되면서 빵에 대한 요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빵, 즉 식량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도무지 못 견디겠다. 사람들은. 근데 1차 대전 때 하루에 러시아 병사가 몇 명 죽었냐면 7,500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7,500명씩 죽었어요. 그러니까 열흘 되면 75,000명 죽는 거야. 100일 되면 75만 명 죽는 거야. 어마어마한 인적 손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적 손상.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후방으로 사망 통지서 날라오지. 하루에 7,500장씩. 빵은 뭐 계속 부족하고 줄 서 있지. 막 러시아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38 여성의 날. 얘는 구력이기 때문에 그게 1월 23일인가 그래요. 그때 이제 여성의 날이 그때 1910년서부터 생겼거든요. 그래서 1917년 1월 23일인가 23일인가 그래서 구력 얘는 달리기 좀 달랐으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38 요즘 날짜라면 38 여성대 날. 근데 그 비보르그 지구라고 그래서 페테르스부르크에 있는, 그 당시 수도가 모스크바가 아니라 페테르스부르크인데, 페테르스부르크 지금도 있죠. 옛날 레닌그라드였어요. 거기가 사회주의 그 국가 시절에 페테르스부르크에 거의 모든 사람이 망라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보르그 지구라고 노동자들이 제일 밀집된 곳이거든요. 비보르그 지구에서 여성의 날 기념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시위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전날 그 줄 서 있다가 뭐 시위했다가 막 헌병들이 칼로 쳐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쫓아가서 그거 하지 말라고, 다친다고. 근데 그 당시 여성 노동자들이 웃기고 자빠졌는데 겁나면 집에 있을 새끼들하고 그러고 딱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또 안 나갈 수는 없잖아. 여자들이 또 다칠 수도 있고 애들 데리고 갔으니까. 그래서 보호하러 같이 남자들도 나갔는데 거기에 또 헌병대가 덮친 거예요. 이 친구들이 덮쳐있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시위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짜르가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니까 철도 노동자들이 이제 모든 철도를 장악하고, 짜르가 전선 시찰한다고 기차 타고 갔다가 짜르가 탄 기차가 아무데도 못 가게 돼요. 노동자들이 다 잘라버렸어. 철도를 그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철로 이렇게 변경돼. 그래서 걔를 고립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짜르가 퇴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월에 그래서 2월 혁명이야. 불과 2월 23일부터 28일 사이에 그냥 딱 혁명이 한 5일 만에 혁명이 일어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짜르가 쫓겨나. 그게 이제 러시아의 2월 혁명이 되는 거죠.
그 러시아에서 이월 혁명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정부를 세워야 되잖아요. 정부를 재정이 물러났잖아. 아까 파리꼬민처럼. 그러니까 공화정을 세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당연히 왕을 몰아냈으니까. 그래가지고 공화정을 세우려니까 임시정부를 딱 세웠어요. 임시정부가 몇 번 바뀌는데, 근데 임시정부한테 민중들은 뭘 기대할까?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해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6월 항쟁 얘기도 하고 또 뭐 프랑스 혁명 얘기도 했지만, 정치혁명이 일어나면 항상 청구서가 뭔가 주머니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러시아 농민은 아직 농노 상태에, 농노가 1860년 해방됐지만 러시아 농민들은 대부분 소작 상태에 있었다. 귀족 토지를 아직도 그 지대를 내고 있는 입장이니까 맞으면 토지 혁명을 막 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그거지 뭐. 혁명이 됐다는데 뭐 토지 혁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민주화 됐다는데 뭐 노동조합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노동자들은 뭐예요? 혁명이 됐다는데 뭐 8시간 노동자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그 민중들의 이제 평소의 요구들이 막 분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노동자 기금은 8시간 막 노동자 요구를 하게 되고, 또 뭐예요? 뭐 민주정부 세웠다며. 또 한 9월쯤 되니까, 물론 이제 조금 시간 격차를 두고 농민들의 눈치가 좀 이제 눈치를 많이 보거든. 왜냐면 배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뒤늦게 토지에 대한 요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그만두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임시정부를 했던 놈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느냐? 연합국 소속이잖아요. 근데 전쟁을 연합국 애들이 와가지고 좋다, 공화정을 우리 승인해주겠다. 대신 전쟁을 계속 할 거지? 그런 거죠. 얘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자, 공화정 좋으신데 전쟁을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부르주아 정당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혁명을 왜 했는데 우리가? 일단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지. 하루에 7,500명씩 죽는데 전선에서. 그러니까 민중들은 전쟁을 빨리 끝내라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라. 근데 얘들은 공화정을 연합국 내에서 승인받는 과정은 뭐냐면 전쟁을 계속 지속시키는 거고,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러시아의 엄청난 전쟁 채권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나 이런 애들은 전쟁을 계속 해야지. 그럼 피 갚아. 이게 나오는 거죠. 옛날 자기들은 부르자 채권이 더 중요하지 뭐. 그러니까 이놈들은 계속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민중들은 거의 뒤집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점점점 그 농촌에서 뭔 일이 벌어져? 이제 토지혁명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귀족들을 막 치고 들어가서 귀족을 죽이고 땅을 지들이 자, 여기서 우리 거야. 이제 막 이렇게 토지혁명이 막 자발적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1,500만 명 중에 대다수가 누구겠어요? 농민이야. 그 당시 러시아의 인구 구성의 90%가 농민이었고, 한 10%만이 도시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80%가 농민이었다. 그러니까 1,500명의 80%면 한 1,000만 명 이상이 다 농민 출신인데, 계속 들리는 얘기는 고향에서는 누군가가 벌써 가가지고 땅떼기 이만큼 벌써 차지했대. 자기는 지금 군대에 와 있는데 막 몸에서 좀이 쑤시지. 거기다가 여기 좀 나가면 총 맞아 죽고 거의 돌아버리려고 그러는데, 임시정부 애들은 계속 가서 전쟁을 계속 하겠다니까 저 새끼를 죽일 놈도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전쟁 반대를 얘기하는 애는 누구였을까? 볼셰비크밖에 없는 거야. 볼셰비크밖에. 멘셰비키, 입헌민주당, 그 다음에 아까 사회혁명당 이런 놈들은 다 뭐냐? 결국 임시정부에 보시기엔 들어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얘들은 거기서 임시정부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저쪽 연합 쪽의 전쟁 수행 요구를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해서 민주에게 애매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승부를 결판이 나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내년이 4월에 들어와요. 러시아로 밖에 있다가 망명 중에 들어와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라고 하는 구호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소비에트는 뭐냐면 아까 꼬민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르라는 얘기를 했어요. 꼬민과 비슷하게 미르가 이제 이 미르가 아니라 이게 소비에트는 1905년도에도 혁명이 한번 일어났는데 러일 전쟁 때문에 그때 페테르스부르크가 딱 호련히 등장한 위원회예요. 이건 이제 민중들의 자발적 요구에 의해서 나온 어떤 어떻게 보면 얘가 이제 민주적 전통이 없었던 러시아에서 호련히 등장한 민중의 자치기구인데, 이 민중의 자치기구가 공장 혹은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져요. 특히 이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 그래가지고 병사들도 만들고 노동자들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런 소비에트가 갑자기 쫙 일어났는데, 이런 소비에트가 사실은 이제 2월 혁명 이후에 우후죽순처럼 생겨가지고 전국 소비에트까지 만들어져요.
이 소비에트가 사실은 그 모든 권한을 다 장악해버려요. 특히 이제 페트로브스크라는 수도에는 그 당시 한 40만 정도 되는 군인이 있었어요. 아까는 50만 가까운 국민 방위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러시아 페트로브스크에는 40만 되는 이제 군대가 일부는 수비 방위, 일부는 탈영한 애들, 일부는 그냥 놀러 온 애들 이래가지고 한 40만 명이 있었어. 이들이 대부분 이제 소비에트의 주축이 되면서 병사 소비에트의 주축이 되면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가 페트로브스크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이들이 이제 사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임시정부를 있잖아.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이들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임시정부를 받쳐주고 있는 거였어요. 레닌이 보기에는 웃기는 거야. 노동자 병사가 이미 다 노동자 병사는 즉 농민이니까 노동자하고 농민이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권력 권한을 임시정부라는 허수아비들한테 지금 위임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해소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왜? 임시정부는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하고 소비에트는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런 불일치가 일어나니까 이걸 결국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내전을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모든 걸 소비에트로 넘기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충분히 소비에트가 힘이 있으니까 그냥 하면 돼. 근데 당시 멘세비키나 뭐 이런 같은 사회주의 정당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러시아는 당시에 자본주의가 아주 미약하고 이제 겨우 봉건제를 탈피한 절대군주제나 막 입헌군주도 아니거든. 이런 상태, 입헌군주라고 보기도 힘든 그런 상태니까 일단 부르주아 공화국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정당은 거기서 야당으로 존재하면서 열심히 이제 야당 활동해서 나중에 사회혁명을 일으키면 돼. 이런 생각을 아주 머릿속에 팍 박고 살았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이미 임시정부를 통해서 부르주아는 권력을 잡고 있었고 심지어 부르주아하고 연합한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놈도 거기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미 근데 그들은 뭐예요? 전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얘기하고 노동자가 8시간 노동제하는 걸 계속 방해하고 있었고 또 토지 혁명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었고 그런 입장에서 결국 노동자 병사의 소비에트가 자기 그 임무를 다 하려면 지금 현 임정부를 타도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혁명의 대상이 이미 부르주아가 돼버렸어. 그럼 그걸 무슨 혁명이라고 불러요?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사회주의 혁명 단계로 왔다는 거죠. 그걸 솔직히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소비에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불일치를 해소하는 내전을 막는 방법이기도 동시에 이제는 혁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론적인 차이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구마에 너무 그동안 얽매여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멘셰비키나 사회혁명당 이런 친구들. 나중에 이제 이들이 분열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볼셰비키가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이제 노동자 병사들도 이제 한 7월쯤 되니까 거의 못 참는 거예요. 아니 동네에서는 뭐 지금 토지혁명 하고 있어서 뭐 서로 뭐 땅 차지했다고 소문 계속하고 뭐 개떡이도 차지했다고 그러고 뭐 누구도 차지했다고 그러고 근데 나는 여기서 총 들고 있다가 가보면 남들 다 벌써 다 분배하고 난 남은 게 없잖아. 벌써 이걸로 거의 돌아버릴 지경이지. 전쟁은 계속 하겠다고 지랄하지. 그 다음에 뭐 8시간 노동제니 노동자들은 또 뭐 해달라고 해주지도 않지. 그 다음에 또 뭐 부르주아 새끼들은 또 꼭 하면은 또 지들이 태업해. 전쟁 뭐 노동자들 때문에 못해먹겠다고 태업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막아가지고 임금을 안 줘. 그러니까 거의 막 돌지경이니까 7월달에 노동자들이 무장한 채 시위를 해요. 총을 쏜 건 아니고 무장한 채 시위를 해가지고 거의 겁에 질리게 해버려. 근데 이것들은 그 당시에 임시정부에 아직도 그 영향력에 있었던 상당한 수의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이 7월때 이런 시위를 무장 시위를 계기로 해가지고 볼셰비키를 불법화시켜버려요. 근데 항상 그렇거든. 혁명의 그 좌쪽을 딱 죽이면요 혁명 전체가 위기에 와. 왜냐면 혁명에서 가장 능동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죽여버리면 혁명 그 세력 자체가 약화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반혁명 세력이 딱 들고 일어나. 아니나 달라 7월 말에 딱 되니까 꼬릴로프라는 놈이 반란을 하려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걔가 아까 얘기했던 코자크의 대장이야. 코자크 기병대 러시아 주력 군대의 대장놈이 반란을 획책하는 거예요. 근데 반란이 이제 막 반란 군대가 지금 막 페트로브스크 수도 외곽에서 막 밀고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걸 막으려면 군대에서 가장 열성분자들의 영향력이 있는 볼셰비키를 풀어주지 않으면 얘를 막으려고 뛰어나갈 애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볼셰비키를 다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혁명군사위원회라고 해서 군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방위를 위한 그런 또 그 위원회들이 막 만들어져.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가서 이제 이를 막으라고. 근데 실제로는 뭐 막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었어요. 첫째, 철도망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자크 군대가 말로 몇천 킬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갔는데 기차 타고 가다 보면 막 기찻길이 만나. 이거 다 조작을 노동자들이 해가지고 막 기찻길이 만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코자크 그 기병들이 이제 어떤 도시 고립되면 선정가들 보내가지고 야 니들 속은 거야 이거 저 새끼들 괜히 또 걔들 이게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막 혼나고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우리도 안 갈래 막 이렇게 돼버린 거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그 미리 파견돼 있었던 애가 있었어요. 코자크 기병의 장교가. 걔 하나만 권총자살해서 걔 하나 죽었어. 그냥 반영군 군대가 얼음 녹듯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볼셰비키의 어떤 혁명 역량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7월 이후에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그때는 볼셰비키가 이제 뭐든지 이겨. 소비에트에 대해서도 볼셰비키가 소수였는데 소수였기 때문에 사회혁명당이나 그런 뭐 멘스베키가 이제 임시정부를 다 구성했던 건데 어느 순간 9월쯤 되니까 뭐 이제 뭐 거의 이제 볼셰비키가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쯤 되니까 이제 뭐 결국 10월 혁명 직전 때까지 이제 와서는 이제 임시정부 이게 타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소비에트 대회를 앞두고 임시정부를 타도해버려요. 근데 소비에트를 딱 열어보니까 어이구 볼셰비키가 압도적인 또 다수야. 그래서 사실상은 뭐 구태타라기보다는 그냥 소비에트에 의한 임시정부 장악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혁명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러시아 혁명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당시에 노동자 혁명이라는 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거의 믿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첫째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랑스에서 민병대가 사라졌잖아. 1872년도에. 그래서 무장한 시민, 무장한 노동자에 대한 그 기대가 별로 없었어. 거기다가 시가전에 대한 그 있잖아요. 시가전에서 기본적으로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면 파리 꼬민에서 나타났지만 기본적으로 영화 봤죠? 그 레미제라블 그 바리케이트 만드는 거 보셨죠? 그냥 막 창문으로 뭐 침대도 던지고 의자도 던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거를 공격하러 들어오는 상비군하고 여기서 싸우다가 이게 이제 바리케이트가 오래 버티면 얘네들이 이제 사기가 떨어졌을 때 막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민중들이 가가지고 어울려버리면서 군대를 와해시켜버리면서 사실상 혁명이 성공되는 그런 추세를 계속 밟았는데 노동자들이 감염되잖아. 1차 세계대전에서. 그러면 그 당에 있는 막간놈들 몇 놈이 전쟁에 찬성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서 떡고물을 받고 있었던 중공업이나 이쪽 기반의 노동자들은 이미 제국주의 정책에 충분히 향유하고 있었어. 자기의 경제적 조건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자 계급의 상층이라고 불리는 애들도 이미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전제는 굉장히 위험한 전제였던 거죠. 그거 이미 1차 대전 때 또 입증이 돼버린 거죠. 그런 와중에서 노동자 계급에게 능동적인 어떤 이런 역할,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 전체가 능동적이보다도 노동자 계급의 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앞선 부분에 능동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준 거죠.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위정당이죠. 근데 전위정당이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이제 소수의 뭐 혁명정당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위정당은 앞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급 전체가 똑같이 발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 그냥 비관한 예로 3명에서 시험 보면 이거 오늘 공부하고 시험 보면 70점, 80점, 20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발달이 똑같지는 않아. 그죠? 똑같은 자극이라도 자기 처지와 조건에 따라서 발전의 속도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노동자 계급도 균열하지는 않고 좀 더 앞선 부위가 있고 조금 뒤처진 부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앞선 부분의 능동적인 어떤 활동, 실천 이걸 굉장히 강조한 거죠. 전위정당 이론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제기하면서 실제로 러시아 혁명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기반들 이거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연 혁명이 결국은 만들었던 그 국가는 소비에트 국가예요. 그래서 아까 그 소비에트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들이 이제 사실상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임시정부하고 소비에트로 이렇게 있었던 이중 권력을 소비에트로 일어나시켜버리면서 노동자 국가를 수립하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에트에서
소비에트 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러시아에는 인구의 절반밖에 러시아인이 아니에요. 나머지 거의 절반이 다 여타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였단 말이에요. 이미 러시아가. 근데 거기서는 러시아 혁명이 완성되려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민족들의 감옥이었던 러시아를 민족 해방으로 이끌어야지 소비에트 혁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그 러시아 혁명을 하면서 레닌님에서 나온 첫 발상 중에 하나가 바로 민족의 해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당시 식민지 상태에서 놓여 있었던 많은 나라들, 그 당시 뭐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였고 뭐 유럽 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한테 식민지 국가에서 민족 해방이라는 거를, 민족 자격권이라는 거를 정말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실제로 그 러시아에 있었던 민족들에게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다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연방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카자흐스탄, 무슨 탄, 이런 거 다, 우크라이나 공화국 이게 다 그 러시아 안에 제국 안에 있었던 모든 민족 국가들에게 자기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국가들의 연합으로 소비에트 연방 국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민족 해방, 민족 자격권 이런 문제를 그냥 전 세계로 딱 제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시민지 국가에서 민족 해방 주장을 촉발시킨 거죠. 이게 러시아 혁명에서 가장 큰 의의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파리 코뮌에 의해서 노동자 국가를 수립한 것도 큰 의의고 민족 해방 운동을 촉진시킨 것도 대단히 큰 세계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은 그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이렇게 뭐든지 그거 있잖아요. 야 해봤는데 안 돼 하고 해봤는데 되대? 근데 우리가 이제 소련이 망했잖아요. 소련이 뭐 붕괴 원인에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해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니까 대대 이걸 갖다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사회주의 이행의 시대를 확인한 거예요.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가는 거는 역사적으로 확인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봤네? 파리 코뮌을 보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소비에트는 됐네? 사회주의가 가능한 거구나. 또 실제로 사회혁명이 그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뭐 각국에서 이게 일어나잖아요. 이러는 걸 보고 이제는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역사적 단계에 와 있구나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걸 거꾸로 갈 수가 없어. 근데 부르주아 아까 저 프랑스 혁명 보세요. 1789년대 혁명이 일어나 루이를 딱 죽였더니 나중에 나폴레옹이 죽어나가지고 루이 집안의 애가 또 왕이 돼. 또 걔들을 쫓아냈더니 또 필립이 왕이 돼. 그러니까 부르주아 공화국이 만들어지는데 1871년도 파리 코뮌 때까지 가서야 그때서야 100년이 지난 후에 공화국이 제대로 안착을 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혁명 국가에서조차. 근데 러시아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좀 처진 애들이었잖아. 근데 거기서 어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애들이 무너졌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다는 거. 이행의 정확한 경로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라는 것을 입증하고 한번 해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회주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나름대로 뭔가 본 게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본 게 입증이 돼 있으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이행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해준 역사적 대변혁, 이것이 이제 러시아 혁명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제 말씀이고, 요번에 우리 러시아 혁명의 그 100주년 기념 글 나왔잖아요. 그것도 좀 열심히 보시면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될 것이고, 제가 조만간에 러시아 혁명 그 사건별로 정리한 그 책을 하나 낼 테니까 그걸 보시면 더 재미있게 러시아 혁명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